반드시 잡아와라. 살아서든 죽어서든. 김정은의 분노가 담긴 명령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체코에서 5개의 공장을 운영하던 북한 무역회사 사장이 가족과 함께 돌연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500명의 노동자를 남겨둔 채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은 순식간에 국제적 파문으로 번졌습니다. 동유럽 전역에 긴급 수색령이 내려졌고 중국 공안까지 동원되며 추적은 거세졌습니다. BBC와 CNN은 북한 최고위 무역사장 일가족 실종 이라는 자막을 내보내며 긴급 속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시각 그는 북한 여권을 들고 인천공항 입국장을 당당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이 곧장 다가와 묻습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체코 공항에 추격대가 도착한 걸 아십니까? 단 24시간 차이로 죽음을 피한 기적. 세계가 충격에 빠진 이유는 단순한 망명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상위 1%로 불리던 최고 엘리트가 직접 체제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장경철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인민경제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이후 무역 전문가로 선발되어 해외 파견길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특권층이라 불리던 집안에서 자라 아파트에서 생활했습니다. 평양의 15층 아파트. 겉으로는 특권층의 아파트라 불렸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상위 1% 간부로 불리며 살던 집조차 참혹했습니다. 2층인 저희 집은 수도는 들어왔으나 찬물만 나왔습니다. 온수 파이프는 애초에 깔리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얼음장 같은 물줄기가 손끝을 베었습니다. 아이들은 버선을 신고 자야 했고 저와 아내는 운동화를 신은 채 이불 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발끝이 얼어 감각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여름이라고 편하진 않았습니다.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도 늘 정전 때문에 돌지 않았습니다. 꼭대기층에 살던 주민들은 물이 나오지 않아 우리 집으로 매일 물을 받으러 왔습니다.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무거운 물통을 들고 15층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 간부들의 특권 생활이었습니다. 목욕은 주말에 한 번 공중 목욕탕에서 해야 했습니다. 지방에는 그마저도 없어 젊은 여성들도 한 달 넘게 몸을 씻지 못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간부집 자녀라면 호화롭게 살겠다는 외부의 상상은 실상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 허상 속에서 저 역시 매일을 버텼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을 받으러 다니고 겨울마다 신발을 신고 잠들어야 하는 살. 그것이 상위 1% 간부의 현실이라면 보통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인가? 북한 화폐가 종이 쪼가리라는 진실, 간부 생활조차 허상에 불과하다는 현실. 그 모순이 제 삶을 옥죄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주한 현실은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돈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아십니까? 제가 북한에서 제일 처음 받던 월급은 4,700원이었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고작 3.5달러, 사과 5개 값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 내내 일한 대가가 사과 5개라니 상상이 되십니까? 더 황당한 건 북한에서는 이걸 월급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생활비라고 했습니다. 머리 깎고 목욕탕 가고 신문 한 장 사보는데 필요한 돈이라는 명목이었죠. 쌀이나 기름 같은 기본 생필품은 배급으로 준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급은 언제나 모자랐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번 돈 대부분은 국가가 가져가고 남은 것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돈은 국경 밖에 나가면 아무 가치도 없었습니다. 중국 시장에 나가 북한 돈 받아주겠느냐고 물으면 상인들은 비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느 은행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휴지 조각. 그런데도 당국은 우리의 화폐는 인민의 자존심이라고 강요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가난과 굶주림을 덮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역 간부로서 이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원유, 철강,
원자재는 달러로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제품을 팔면 북한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바꿀 수도 없는 돈으로 세계 시장에 나서야 하는 그 현실. 경제가 굴러갈 수 없는 구조임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매일 보고서에 찍히는 숫자가 곤두박질 치는데 그걸 고칠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 무역회사 사장으로 살던 시절, 저는 매일같이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공장에서 찍혀 나온 신발과 가방, 외화, 송금 내역, 원자재 거래량까지 줄줄이 보고서를 확인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사회주의 형제 국가와의 끈끈한 연대, 당의 영도 아래 돌아가는 경제라고 포장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제가 해외 무역 업무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북한은 그렇게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동유럽 박람회에 나가면 도자기, 편직 제품, 중공업 기계들이 꽤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우리는 남한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해외 박람회에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엄청난 큰 충격을 마주했습니다. 북한 전시장은 늘 그렇듯 김일성 김정일의 저작집 몇 권과 구호 몇 줄. 전시품이라곤 낡은 기계나 공예품 정도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시선은 스쳐 지나갔고 부스는 늘 텅 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한 전시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커다란 전광판 같은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는데 알고 보니 수백 대의 텔레비전을 연결해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작은 화면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죠. 마치 한 벽면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직 흑백 TV를 귀하게 다루고 있는데 남한은 이미 수십 대의 컬러 TV를 자유자재로 묶어 거대한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자동차, 세련된 의류, 첨단 전자제품들이 전시장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남조선이란 말인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알고 있던 적국 남조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던 제품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계를 이끈다는 선전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몰려들어 남한 제품을 만져보고 설명을 들으며 계약서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 부스 앞은 한산했고 심지어 경비원조차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소상 배지를 떼고 남한 부스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면직물은 늘어나도 원래 모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북한 제품은 한번 늘어나면 망가지는 게 당연했는데 그 차이를 보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심지어 작은 기념품까지 공짜로 나눠주더군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바닥 어디를 가도 현대차, 기아차가 다녔습니다. 비행장에서 호텔로 들어가면 삼성 텔레비전이 걸려 있고 LG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양에 돌아가선 남조선도 별거 아니다라고 떠들었지만 제 속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해외에서 만난 외국인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신 한국 사람이죠? 제가 북조선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의 표정이 금세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한 사람인 줄 알고 한국말을 배우려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 관심을 거두더군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한이라는 이름이 세계에서 이렇게 무가치한 꼴이었구나. 저는 인민경제대학에서 자본주의 경제학을 비판적으로 배웠습니다. 자본주의는 곧 망하고 남조선 경제는 허약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남한 제품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남한을 부러워했습니다. 북한은 존재조차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우물안개구리였구나. 체제가 가르쳐준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진실은 나만의 발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같은 민족이 같은 해방을 맞이했는데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렇게까지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같은 민족이 같은 해방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온 걸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걸까? 경제 전문가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치와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격차.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 질문은 가슴속에만 묻어둘 뿐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저와 제 가족의 생명은 끝이었을 테니까요. 박람회장을 나서던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제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그 깨달음은 부끄러움이자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체코 공장에서 만난 18살 북한 소녀들이 제 모든 상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발길 닿는 곳마다 북한 무역을 위한 교섭과 거래를 맡았습니다. 신발, 가방, 여성 의류, 부직포 등 5개 공장을 관리하며 노동자의 생사와 수입이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체코에 파견된 저는 500명의 북한 노동자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18, 19살의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마른 체구, 작디 작은 키. 낯선 외국인의 눈에는 그저 힘없는 참새처럼 보였을 겁니다. 체코 현지 사장은 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북조선에서 온 아이들이라면 이 정도 대우도 과분하다. 그 차가운 시선이 제 귀에 맴돌 때마다 치욕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공장 사장도 그랬습니다. 처음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에 갔을 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로는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생산품은 소방대원과 전투경찰이 사용하는 장비였습니다. 두꺼운 가죽을 뚫는 특수 재봉기, 철판에도 손상이 가지 않는 안전화. 그 무게와 강도를 버텨야 하는 작업이니 작은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저 역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짧은 대답 속에서 묘한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0날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은 6달 이상 걸려야 마치는 견습 과정을 아이들이 20일 만에 끝내버린 겁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했을 때 체코 숙련공들은 담배를 피우러 나가 있었고 대신 우리 소녀들이 재봉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검사 결과 합격품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제품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체코 사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기적이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몽골에서 온 노동자들은 석 달이 지나도 견습을 마치지 못했는데 북한 소녀들이 단 20일 만에 모든 걸 해낸 겁니다. 그는 당장 정식 임금을 주겠다며 다른 나라 인력은 다 내보내고 북한 노동자만 남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8살의 소녀들이 국제노동시장에서 경쟁국의 숙련공을 압도했다는 사실이요. 그때 저는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손가락은 바늘과 기계에 찔려 늘 피투성이었고 굳은 살이 단단하게 자리 잡아 더 이상 매끄러운 피부라고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소녀들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월급은 한 달에 150달러에서 200달러. 그중 실제 손에 쥔 돈은 고작 30달러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20달러는 모두 북한 당국이 빼앗아갔습니다. 그 돈을 송금한다는 명목으로 본국에 바쳤지만 실제로는 권력층의 사치와 군사 자금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그 30달러마저 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돈을 한 푼이라도 모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굶고 빵 부스러기를 모아 호주머니에 넣어두는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건장해야 할 나이에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아이들의 손목은 가늘게 꺾일 듯했고 어깨는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야위어 갔습니다. 저녁마다 숙소를 돌며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잠자리에서 기계 소음보다 더 크게 들려오는 건 아이들의 뱃속 꼬르륵 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고향에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돈을 줄 수 있다. 서로 위로하며 버티는 모습은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 전보를 보내 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려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차가웠습니다. 그 동무들은 외화벌이 전사들이다. 자기 배를 채우려 간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리며 나라를 위해 외화를 버는데 정작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밤마다 숙소를 돌며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할 때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낡은 기숙사 방 한가운데 작은 전기난로 하나.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스며들어 방 안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곤 했습니다. 두꺼운 외투조차 갖지 못한 아이들이 서로 몸을 웅크리고 의지하며 잠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의 고통을 눈 감은 채 계속 살아도 되는가? 북한에서는 저를 엘리트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소녀들의 삶이 더 큰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체제는 그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고기를 올려놓고도 젓가락이 가지 않았습니다. 호화로운 외교관의 식사보다 노동자들의 굶주린 눈빛이 제 양심을 갉아먹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이미 병들었고 이대로는 결코 나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요.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제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솜씨가 자랑스러우면서도 그들의 삶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모습을 막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 같은 조선민족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누군가는 세계 시장에서 존중받고 또 누군가는 노동도구로만 취급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겉으로는 특권층의 삶을 누리던 제가 결국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에 흔들려 모든 것을 버리기로 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진짜 경악할 일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한 장의 공문, 단 4줄짜리 통보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무역 거래는 달러로 한다. 그때까지 사회주의권은 루블화로 서로 결제했습니다. 소련 루블이 기축 통화처럼 쓰였고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단순한 물물 교환이 이어졌습니다. 석탄 1톤을 보내면 원유 1톤을 받는 식, 돈 한 푼 오가지 않는 거래였습니다. 연말에 장부만 맞추면 되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모든 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장 경제를 한다. 누구든 달러로 결제하라. 짧은 통보 한마디에 북한 경제는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북한의 달러가 어디 있겠습니까? 외화라곤 해외에 파견된 무역 간부들이 조금씩 긁어모으는 돈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책상 위 보고서는 매일 붉은 글씨로 채워졌습니다. 원유 수입량 0, 공장 가동률 15%, 외화 보유고 급감. 공장 기계는 하나둘 멈췄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원료가 바닥났습니다. 노동자들은 출근해도 일할 일이 없어 텅 빈 공장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양 지도부는 분노했습니다. 형제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도 달러를 요구하는가? 그 길로 북한 대표단을 몽땅 러시아로 돌려보냈습니다. 루블 결제를 고집하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던 원유 공급이 끊겼습니다. 석탄을 태워도 불을 붙일 기름이 없으니 화학공장, 방직공장이 하나둘 멈춰섰습니다. 저는 경제 통계를 매일 들여다봐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빠지고 이번 달이 지난달보다 뒤처지고 올해는 작년보다 초라했습니다.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제까지 연기를 뿜던 굴뚝이 하루아침에 멈춰서는 장면을요. 밤새 불을 토하던 용광로가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을요. 그 앞에 앉아 숫자만 적는 제 손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숨죽인 한숨, 굶주림에 시달리는 얼굴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더 불편한 것은 그 와중에도 상부는 성과를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생산이 멈췄는데 어떻게 성과를 내겠습니까? 보고서에 줄어드는 숫자를 그대로 적으면 사상이 불순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허위 보고가 늘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체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눈앞에서 아이들이 기계 앞에 앉아 울고 있는데 위에서는 성과를 내라는 지시만 내려옵니다. 굶주림을 달래기 위해 빵 부스러기를 서로 나눠 먹던 소녀들의 모습은 제 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경제 담당자로서 저조차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큰 절망은 화폐 문제였습니다. 원자재는 달러로만 살 수 있는데 제품을 팔면 북한 돈으로만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 북한 돈은 국경 밖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종이 조각. 악순환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생산량은 추락하고 외화는 바닥나고 경제는 서서히 숨이 끊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괴롭힌 건 단순한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남한도 우리와 같은 조건 아니었나?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방 직후만 해도 북한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수풍된 발전소 덕분에 전기도 넉넉했고 일제가 남겨둔 화학공업과 철강시설도 대부분 우리 땅에 있었습니다. 남한은 농업 위주의 가난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자 모든 게 뒤집어졌습니다. 남한은 세계 시장을 누비며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수출했고 거대한 조선소에서 만들어낸 배들이 전 세계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같은 민족, 같은 땅에서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온 걸까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자본주의가 망한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북한이 믿었던 사회주의 형제들은 등을 돌렸고 자본주의라고 비웃던 남한은 오히려 세계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저는 그 수수께끼를 풀고 싶었습니다. 남한이 어떻게 가난을 딛고 이렇게 성장했는지 그 비밀을 반드시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자 한민족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단서를 저는 뜻밖의 장소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그곳에서 본 남한의 위상은 제 상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말레이시아 대사관 근무 시절이었습니다. 현지 신문을 펼쳤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통령이 연설에서 동양의 삼두마차를 타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 남조선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남조선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이렇게 발전했는데 남조선은 도대체 얼마나 더 대단하다는 말인가?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무렵 쿠알라룸푸르 한복판에서는 쌍둥이 빌딩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페트로나스 타워입니다. 하나는 미국 건설사가, 다른 하나는 남조선 건설사가 맡았습니다. 저 높은 빌딩을 남조선에서 짓는다고?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이니까요. 길거리를 다니며 받은 충격은 더 컸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현지 택시 기사들은 코리안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 안에 기아차 공장까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이 수출하는 건 어린 노동자들이 전부였습니다. 인력을 내보내고 땀과 청춘을 팔아 외화를 벌어오는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야 했을까요? 더 모욕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현지인들이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제가 노스 코리아라고 답하면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아, 그럼 됐습니다.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더 아팠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은 이유는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싶어서였습니다. 남한 사람인 줄 알고 다가왔는데 북한 사람이라고 하니 금세 흥미를 잃고 떠나버린 겁니다. 국제학교에서도 현실은 똑같이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영어를 잘해 한국 학부모들과 어울리곤 했는데 생활 수준의 격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월급이 $280, 아이 학비 $100를 내기도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월급이 $6,000였습니다. 무려 20배 차이. 똑같이 대사관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조차 차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체코에서 김일성 배지를 달고 다니던 제 아이들은 현지 또래들한테 놀림을 당했습니다.
너희가 못 사는 건 김일성 때문이야. 아이들이 울먹이며 호소했지만 저는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그 말이 사실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였던 저는 출발선에서 북한이 훨씬 유리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수풍댐의 전력, 일제가 남겨둔 화학, 철강시설, 풍부한 지하자원. 모두 우리 땅에 있었습니다. 반면 남한은 농업국가, 전쟁의 폐허만 남은 땅이었죠. 그런데 40년이 흐르자 남한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북한은 테러 국가로 낙인 찍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똑같이 똑똑한 조선민족인데 왜 한쪽은 세계 시장을 누비고 다른 쪽은 굶주림에 허덕여야 할까요? 저는 그 비밀을 꼭 알고 싶었습니다. 자유주의의 경제는 매국이라고 배웠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자본주의는 곧 무너진다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사회주의가 먼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궁금증은 결국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남조선의 진짜 모습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북한 여권을 쥔 제 가족이 한국 땅을 밟는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건 모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떠난 바로 다음 날 평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9월 9일 아침 왠지 모르게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오늘 떠나야겠다. 무신론자였던 저조차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북한의 건국절, 해외 공관에서는 모두 충성선서 모임을 열었습니다. 저는 보위원들을 다른 공장에 보내고 아이들과만 짧게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남조선 가는 비행기표를 당장 사시오. 뜻밖에도 딱 3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 아이에게 허락된 마지막 기회 같았습니다. 짐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만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체코 공항에서 북한 여권을 내밀 때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듯 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잠시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코리아라는 글자만 보고 남한 여권으로 착각한 듯 통과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였죠. 독일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곳곳에 남한 관광객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슴에 김일성 배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남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같은 민족의 모습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루프트한자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아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저 역시 고향을 등지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새벽 1시,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화려함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해외를 많이 다녀본 제가 봤을 때도 유럽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남한은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순환 공항을 떠올려 보니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해외에 나가는 인민들이 인원이 다 차지 않으면 무작정 기다렸다가 비행기 탑승 인원이 되어야 출국을 시키고 비행기는 40에서 50된 된 러시아제 폐기 직전의 비행기이고 공항은 한산하고 면세점도 없는데 인천공항은 세계 1위의 공항이라는 명성답게 그 규모에 저희 가족은 압도당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울던 아내도 인천공항에 매료되어 딸아이와 함께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까지는 무사히 잘 왔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우두커니 1시간쯤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설마 우리 가족을 남한에서 죽이기야 하겠냐는 심정으로 아내와 딸을 불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가족은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평양에서 왔습니다. 담당자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잠시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곧 다른 직원이 다가와 저희 가족을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공항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던 심장이 이제는 또 다른 두려움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간 우리는 곧 국정원 요원들을 만났습니다. 같이 이동하시죠. 그 순간 자유의 문턱을 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며칠 후 조사하는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장 선생님, 정말 모르고 오신 겁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9월 10일, 그러니까 선생님이 떠난 바로 다음 날, 평양에서 보위부 요원과 후임 사장이 프라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홍 의원이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하루만 늦게 출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국장에서 곧장 체포되어 평양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언론은 긴급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북한 최고 엘리트 무역회사 사장 일가 탈출. 500명 노동자를 관리하던 간부 가족단이 망명. 북한은 발칵 뒤집혔고 김정은은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잡아와라. 살아서든 죽어서든. 동유럽 전체에 수색 지시가 내려졌지만 저는 이미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국정원 조사관은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저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차이로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북한 건국절, 충성선서를 마친 그날이 곧 제 인생의 해방절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한국에 와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호텔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방 하나 주세요. 체크인 하시겠습니까? 이게 끝이었습니다. 북한 같으면 어디서 왔는지, 누구와 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끝없이 추궁했을 텐데 여기서는 그저 손님으로 대할 뿐이었습니다. 얼굴조차 오래 들여다보지 않고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유라는 것이구나. 북한에서는 평양 시내 한복판을 걸어도 감시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이동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 단순한 사실이 눈물이 날 만큼 벅찼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 지하철을 탔습니다. 여기 700개가 넘는다는 설명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양에는 12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혈관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강에만 다리가 35개. 대동강에는 고작 5개뿐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북한에서는 농촌 길조차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데 이곳은 외진 시골 마을까지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농가에 들어서면 따뜻한 온수가 나오고 앉아서 사용하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간부 집조차 겨울에 신발을 신고 자야 했는데 한국의 시골마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포스코 제철소를 방문했을 때는 충격이 가장 컸습니다. 그 규모와 시설을 보니 북한이 앞으로 100년을 쫓아와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무엇보다 70년대에 지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북한의 황해제철소에서는 10분만 돌아다녀도 석탄 먼지에 온몸이 까매지는데 여기서는 1시간을 걸어도 셔츠가 깨끗했습니다. 이게 제철소가 맞나?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탈북자 아파트 24평은 북한에서 살던 집보다 작았지만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고 겨울에는 온수가 콸콸 나와 따뜻했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했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음식도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라 해도 검은 쌀을 배급받아 그대로 먹을 수밖에 없었고 기름도 한 달에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서는 쌀을 고를 수 있고 기름도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같은 이름조차 생소한 식재료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신발과 옷 역시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달이면 해져버렸는데 여기서는 3년을 신어도 멀쩡했습니다. 같은 면, 같은 가죽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 이 모든 차이의 비밀을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더 나은 것을 만들려 노력할 수 있는 시스템. 바로 자유가 기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사회주의 교과서는 틀렸고 시장 경제가 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제가 누리는 이 자유와 풍요가 기쁨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스러웠습니다. 북한에는 아직 형제와 친척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감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 마지막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빨리 통일이 되어 이 자유와 풍요를 북한 동포들과 함께 나누는 것. 설령 통일이 당장 어렵다 해도 최소한 자유롭게 왕래하며 쌀이라도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선조들이 지켜온 이 자유와 번영을 절대로 잃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이 소중한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에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든 가정이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증언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나갑시다. 저의 대한민국 정착에 응원을 보내신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